2021년 8월 현재까지는 뭐 탈레반이 정권을 갖고 있긴 하지만 20년 사이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탈레반도 싫지만 미국은 더 싫어. 그리고 지들이 키워놓고 이제 와서 우리를 버려? 뭐 또 내전해야죠. 솔직히 핫한 이슈를 다루는데 부담이 좀 있습니다. 특히 극단주의 단체, 제가 작년쯤이었나? 이슬람과 중동 영상 한창 올릴 때 삘 받아가지고 그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을 총 정리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노란 딱지가 붙었어요. 야하거나 뭐 폭력적이진 않았는데 물론 뭐 지식을 정리하는 기회라든지 자시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테러와 관련된 영상은 수익을 떠나서 더 많은 시청자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노란 딱지를 떠나서 제가 제대로 전달하기가 힘듭니다. 2021년 8월에 아프가니스탄을 보고 누군가는 비극이 다시 찾아왔다라고 말을 하고요. 누군가는 오히려 안정적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누구의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상황을 보는 게 극단적으로 갈릴 수가 있습니다. 국제정치가 이제 그래서 어렵습니다. 선과 악으로 보통 묘사가 되지만 막상 선과 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 민족, 종교 공동체 등의 명분과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뿐입니다. 저는 국제정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역사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냥 일개 역사 크리에이터일 뿐이죠. 2021년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을 여러분에게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상황을 지켜보는 데 있어서 아주 작은 참고서를 제공한다는 마음으로 아프가니스탄의 지리와 역사, 특히 현대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댓글을 통해서 다양한 피드백을 전달해 주시고 함께 정보와 의견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 지역의 지리를 먼저 한번 볼게요. 아프가니스탄의 지형도입니다. 뭔가 좀 희한하죠? 국토 가운데에 산맥이 흘러요. 보통 산맥 같은 경우는 국토의 경계, 그러니까 국경선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나라 아프가니스탄은 나라 가운데에 산맥이 흐릅니다. 그게 바로 힌두쿠시 산맥입니다. 옆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은 더하지만 이 힌두쿠시 산맥도 굉장히 높습니다. 최고봉인 티르치미르 산이 한 7,700m 정도 되고요. 7,000m가 넘는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고지대라서 그나마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이 통로, 고개는 해발고도 3,000m 이상에 있습니다. 티르치미르 산 쪽에 있는 바로길 고개가 한 3,800m 가까이 되고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인도 원정 갔을 때 통로였던 하와크 고개가 한 3,500m 정도, 그리고 중앙아시아와 북인도의 통로로 많이 이용되는 카이버 고개가 1000m 정도로 그나마 낮습니다. 이 정도는 이 당내에서 평지에 가깝죠. 그러면 아프가니스탄의 지리가 갖는 역사적 의미는 뭘까요? 제 생각은 경계선이자 교차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된 역할은 경계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프가니스탄의 북쪽에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서쪽으로는 이란, 남쪽으로는 파키스탄이 있습니다. 즉 아프가니스탄은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중동이 만나는 지점, 그 경계선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파키스탄, 중동은 현재는 이슬람으로 묶이긴 하지만 이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중동은 명확히 구분되는 문화권이긴 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세 문화권의 경계선 역할을 아프가니스탄이 한 거죠. 그러나 이 경계선은 교차로 역할도 해요. 낮진 않지만 그래도 그 고개를 통해서 각 문화권의 사람들이 교류를 했고요. 그리고 나라가 강성해져서 제국이 되면 이 교차로를 통해서 다른 지역을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아리아인이 인도 갈 때 거쳐간 게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 원정 갈 때 거쳐간 게 아프가니스탄이에요. 무굴 제국을 세운 바부르가 인도 갈 때 거쳐간 게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이 동네에서는 그러니까 힌두쿠시 산맥은 넘어줘야 찐 제국 느낌을 받는 느낌이죠. 그래서 현재 그 아프간 인구의 약 42%를 이루는 파슈투니는요, 스키타인도 좀 섞여 있고, 알렉산더 시절에 그리스인도 좀 섞여 있고, 쿠시안 왕조를 세운 토아라 쿠시안인도 좀 섞여 있고, 튀르크계의 일파인 에프탈인도 좀 섞여있는 그런 후손이라고 추정이 돼요. 힌두쿠시 산맥을 지나다니다가 그 힌두쿠시 산맥에 정착한 이들이 한데 모여서 산악민족인 파슈투닌이 됐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참고로 현재 국명인 나라 이름인 아프가니스탄은 이란어로 파슈투닌들의 땅이라는 뜻이랍니다. 아프간의 다른 민족들도 다른 나라랑 관계성이 높은 편이에요.
아프간 인구의 약 27%를 차지하는 타지크인 같은 경우는 서쪽 이란과 형제뻘인 페르시아계 사람들이고, 인구 9%의 하자라인은 몽골, 튀르크, 페르시아계가 짬뽕됐다고 추정이 되고요. 당연히 북쪽에 사는 우즈베크, 투르크메니는 범, 튀르크계로 묶이죠. 문명의 교차로답게 이슬람 유적뿐만이 아니라 헬레니즘 유적, 불교 유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차로들을 역사적으로 보면 자기만의 나라, 자기만의 역사를 갖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처 나라들이 탐을 내는 거죠. 인터넷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역사를 한번 쳐봤습니다. 하나하나 다 지금 따져보지 말고 큰 흐름만 한번 볼게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이란계죠. 마케도니아 왕국, 그리스계고요. 마우리아 왕조, 인도계고, 사산조 페르시아, 이란계, 아바스 왕조, 아랍계, 가즈나, 셀주크, 호라즘은 튀르크계, 몽골 제국이나 일칸국은 몽골계고요. 가끔 수루 왕조나 호타키 왕조처럼 그 자기들만의 왕조가 들어서긴 했지만 50년도 가지 못하고 망합니다. 그러다가 18세기 중반 두라니 왕조가 세워지고 지금의 아프가니스탄부터 파키스탄까지를 다스리는 파슈툰족 역사상 최전성기를 이때 겪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아프가니스탄의 근대가 이때 시작한다는 그런 느낌이죠. 물론 그 당시 제국의 다른 민족들을 통합하지는 못하고 100년도 채 되지 않아 내분으로 멸망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현대 아프가니스탄 상황을 이해하는 내용의 어떻게 보면 프롤로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어떻게 보면 진짜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느 나라의 역사처럼 18세기의 아프가니스탄도 왕조가 자연스럽게 교체가 되죠. 두라니 왕조에서 바라크자이 왕조로. 그런데 이 바라크자이 왕조 때 영국이랑 3차례 전쟁을 겪습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영국이 등장을 한다. 지금부터가 이제 정말 중요한데, 딴소리 같긴 한데요. 19세기 이후 중동의 정세, 특히 터키, 이란, 중앙아시아 등등의 국제 정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한 곳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19세기 이후 꾸준하게 아프가니스탄 역사의 주연 또는 조연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러시아만 기억해도 한 절반은 얻어가시는 겁니다. 현 러시아의 얼개를 만든 표트르 대제 이후 시베리아를 정복하고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러시아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게 추운 지방의 오랑캐에서 무시 못할 제국으로 지위가 조금 상승합니다. 특히 19세기 초 벌어진 그 나폴레옹 전쟁에서 러시아 제국이 주요 승전국의 자리에 오르면서 당시 초강대국인 영국은 러시아를 굉장히 전제하기 시작합니다. 추운 러시아의 약점은 얼지 않는 항구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영향력을 바다 건너까지는 끼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미친 듯이 부동항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스만 제국 괴롭혀갖고 흑해 쪽으로 나오려고 그러고, 청나라 괴롭혀가지고 연해주 동해 쪽으로 나오려고 그러고,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삼켜서 아라비해 해 쪽으로도 넘어오려고 해요. 이걸 번번이 틀어막은 게 바로 영국입니다. 한국사에서도 근현대사 시간에 잠깐 나옵니다. 영국이 그 거문도 점령한 사건. 왜 먼 나라에 있는 영국이 당장 자기 식민지랑 관련도 없는 조선의 거문도를 점령했겠습니까? 러시아가 연해주를 통해서 우리나라 동해로 자꾸 진출하려고 하니까 니들 그만 내려와라 라고 견제구를 날린 거죠. 그리고 영국이 일본을 밀어주고 일본이 러시아한테 선빵을 날리면서 승리하고 영국과 러시아가 결국 협력하기로 약속을 하면서 영국과 러시아의 어떤 그 경쟁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폴레옹 전쟁 이후 약 100년 동안 전 세계에 걸쳐서 진행이 된 러시아의 바다에 대한 야욕, 그리고 영국의 라이벌 싹자르기를 우리는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소련의 20세기의 냉전이 이 그레이트 게임의 연장전이라고도 부를 정도예요. 이게 이제 아프가니스탄 역사랑 무슨 관련이 있느냐? 러시아 제국은 19세기 중반 히박 한국, 코간티 한국, 부하락 한국 등등 중앙아시아의 나라들을 복속시키면서 스멀스멀 남하를 합니다. 왜? 아라비아해로 가고 싶어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앙아시아 먹고 이란이나 파키스탄까지 먹으면 바로 바다예요. 심지어 굉장히 따뜻한 바다죠. 인도양. 그런데 이걸 가만히 놔둘 영국이 아니죠. 이미 인도의 무굴 제국을 무너뜨리고 영국령 인도 제국을 세운 영국은요, 러시아 제국을 견제하려고 아프가니스탄의 바라크자이 왕조를 침공합니다.
1차는 1839년부터 1842년, 2차는 1878년부터 1880년. 결과는 아프가니스탄이 영국의 보호령이 되긴 했어요. 외교권 빼앗기고 이권도 뭐 강탈당하는 그런 상태 있잖아요. 을사늑약 이후의 대한제국 같은 상태죠. 그런데 속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굉장히 고전했다고 합니다. 큼직한 전투에선 이기는데 자꾸 산골짜기에서 게릴라들이 막 튀어나오고, 다 이겼다 싶으면 어디서 또 튀어나오고, 최고 7,700m 그리고 고개가 3,500m, 그 힌두쿠시 산맥에서 몇백 년을 뛰어놀던 산악민족을 제압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거기에 오랜 기간 다른 민족들에게 침략을 받아온 역사를 갖다 보니까 어느 때부턴가 그 외세를 몰아내고자 하는 의식들도 이 아프간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1차 영아 전쟁에서 아프간이 지고 전쟁을 주던 군주 왕이 물러났지만 다시 왕위에 복귀합니다. 그리고 2차 전쟁에서도 아프간이 지고 영국의 보호령이 됐지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3차 전쟁을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은 영국한테 제대로 독립을 합니다. 1947년에 독립하는 옆 동네의 파키스탄과는 좀 다르죠. 그 아프가니스탄의 현대사에 영국에 끼친 그러니까 그 영향은 바로 듀랜드 라인입니다. 듀랜드가 그 라인이에요. 영국령 인도제국의 외무부 장관인 모티머 듀랜드가 1893년 당시 영국의 보호국이었던 아프가니스탄 군주와 왕과 국경선 설정을 합니다. 이 듀랜드 라인이 바로 지금까지도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국경선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 국경선이 나빠요. 나쁜 국경선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 이 동네의 주류 민족은 파슈툰족입니다. 그런데 국경선이 파슈툰족 거주 지역을 가로질러요. 그러니까 하나의 민족 정체성을 갖고 있는 파슈툰인들이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으로 쪼개지는 거죠. 이게 재밌는 게, 재밌지는 않겠지만, 아프가니스탄의 주류 민족인 파슈툰족이 아프가니스탄 인구보다 파키스탄에 있는 인구가 더 많아요. 그런데 파키스탄의 주류 민족은 약 9천만 명의 인구를 자랑하는 펀자브인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국경선 장난 때문에 파키스탄에서도 민족 분쟁이 생기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민족 분쟁이 생기고,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사이에 국제 분쟁도 일어나요. 국제 분쟁의 원인을 알아보면 대부분 영국에 있다라는 우스갯소리가 괜히 나오는 건 아니겠죠. 이 독립 이후의 아프가니스탄 왕국은요, 50여 년 동안 나름 자유롭고 평화로웠습니다. 2차 대전이랑 냉전 시대에도 왕국을 유지했어요. 6대 왕인 모하마드 자히르 샤의 재위 시절에는 수도 카불을 중심으로 해서 근대화도 추진을 합니다. 1960년대 1인당 GDP는 우리나라랑 비슷했어요. 물론 뭐 이때는 우리나라도 못 살긴 했지만, 그런데 아프간 역사의 신스틸러 러시아가 이름을 소비에트 연방으로 바꿔서 다시 등장합니다. 6대 왕 모하마드 자하르 샤는 모던하고 리버럴하고 인디펜던트한 아프가니스탄을 만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친소련 공산주의자인 왕의 사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공산주의 공화국을 세웁니다. 왕국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해서 잘 다스리면 또 몰라. 우선 공산주의는 종교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를 탄압하면서 종교적인 반발을 사요. 여기에 같은 공산주의자들도 탄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아프가니스탄 공화국이지 권위주의적인 독재 정권을 꿈꾼 거죠. 결국 다시 쿠데타. 1978년에 공산주의 일당 독재 국가인 아프가니스탄 민주공화국이 수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정권을 장악한 인민민주당에서도 파벌이 나눠져서 열심히 또 자기들끼리 권력투쟁을 해요. 종교적 탄압과 권력투쟁. 헬게이트가 열리기 좋은 환경이죠. 그리고 이 공산 정권 시절부터 무자헤딘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무자헤딘 하면은 뭐 그냥 테러 조직인가? 탈레반이랑 똑같은 건가? 헷갈립니다. 우선 시작은 반정부 무장단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당시 탄압을 받던 이슬람주의도 좀 가미가 됐겠죠. 정식 군대가 아니니까 게릴라일 거고요. 좁게는 아프가니스탄의 반군을 뜻하지만 넓게는 이슬람 국가의 반정부 무장 게릴라 단체들을 통칭한다고 합니다. 뭐 아무튼 헬게이트가 열리고 있던 아프가니스탄에 결국 1979년 소련이 침공을 합니다. 공산 정권이었는데 굳이? 너무 혼란하면 공산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러면 다른 연방 공화국들도 흔들릴 수 있고, 그러면 소련의 영향력도 약해질 수 있으니까. 수도 카불을 정리하고 당시 대통령도 죽여버리고 친소련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반정부 게릴라 무자헤딘들이 아프간을 침공한 소련군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1979년부터 1989년까지 10년에 걸쳐서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진행이 됩니다. 결론은 소련이 져요. 10년 동안 막대한 군비를 소진하지만 이기는데 싶다가도 작고 높은 산에 숨어 있다가 나오는 그런 게릴라 무자헤딘들한테 고전을 하다가 1989년 소련군은 철수를 합니다. 힌두쿠시는 페르시아어로 힌두인들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인도 대륙에서 잡힌 노예들을 중앙아시아로 나르다가 자주 죽어서 또는 인도를 그동안 굉장히 괴롭혀왔던 아프간 산악인들의 거주지라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힌두쿠시 산맥이 흐르는 아프가니스탄은 대영 제국과 소련 제국이 패퇴하면서 제국의 무덤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 소비에트 연방 붕괴의 직접적인 계기로 꼽히기도 하는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아프간의 현지에 끼친 영향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한 그 외세에 대한 반감이죠. 아프가니스탄 역사상 몇 안 되는 독립왕조 중 하나인 바라크자이 왕조 전반기 내내 영국과 싸우고 영국의 보호국 신세에 있었습니다. 독립하고 좀 잘 사나 했더니 바깥 세상에서 들어온 사상이 우리를 괴롭히다가 이제는 바깥 놈들이 또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혀? 라는 생각이 이 아프간 사람들한테 뭐 드는 거겠죠. 약소국들에게는 강대국과의 외교 관계가 국내 정치의 주요한 의제 이슈이긴 합니다. 그러나 아프간 정도 되면 반외세가 바닥민심이 될 만하죠. 두 번째 영향이 좀 더 중요해요. 바로 미국의 개입입니다. 아까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영국과 러시아의 그레이트 게임의 어떤 연장전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을 했죠. 이번에 그렇습니다. 러시아 제국을 견제하려고 대영 제국이 아프간을 침공하려고 했다면 이번에는 아프간을 침공한 소련을 견제하려고 미국이 뒷공작을 합니다. 물론 선후 관계에는 좀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최근 증언들은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하기 전에 아프간의 공산정권이 이미 들어섰을 때부터 미국이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 등을 지원해왔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 미국의 개입이 중요한 거는요, 바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의 시앗에 미국이 직접 물도주고 거름도 줬다는 점입니다. 이상하잖아요. 20년 동안 테러와의 전쟁을 해온 미국이 테러 단체들을 키웠다? 이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려고 아프가니스탄에 활동할 반군들을 육성을 합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의 시조라고 불리는 알카에다의 근간이 이 소련 아프간 전쟁에서 키워져요. 이슬람 세계 전역에서 병사들을 모집한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이랑 파키스탄 접경 지역에서 막 훈련시켜서 아프가니스탄으로 보내요. 냉전이니까 미국이 직접 개입하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무기랑 전주는 미국이나 서방이 맡고 그 지부장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맡고 행동대장은 파키스탄이 맡아서 아프가니스탄의 반군을 육성을 합니다. 대충 그림이 나오죠? 이런 시스템에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연결시키면서 영향력이 커진 게 양국으로 흩어져 있었던 파슈툰족, 파슈툰인들입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소수지만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다수민족인 그들. 하필 또 이 파슈툰족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이슬람에 훨씬 더 근본주의적이고 다른 교리에 배타적이에요. 미국이 돈과 무기를 내주고 사우디가 이슬람교의 이슬람권의 우산이 돼주고 파키스탄이 훈련시켜주고 관리시켜주는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훈련한 근본주의적이고 극단주의적이고 이 베테랑 군인들, 이분들이 전쟁 끝나고 오갈 데가 없어져요. 이렇게 극단주의적인 전쟁 기계들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아프간에 남거나 다른 전쟁의 용병으로 참전을 해요. 이 알카에다의 지도자인 오사마 빈라덴은 걸프 전쟁을 할 때 사우디아라비아를 돕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사우디는 거절을 하고 오히려 미군 중심의 다국적군을 배치시켜요. 나는 쌩까놓고 이슬람 사람들도 아닌 군대를 받아준다고? 그리고 지들이 키워놓고 이제 와서 우리를 버려? 거절당한 이슬람 전사들의 마음은 이러지 않았을까요? 결국 1990년대부터 알카에다 등등은 반서방, 반미를 외치면서 테러를 자행합니다. 그럼 소련이 떠난 아프가니스탄은 어떻게 됐을까요? 소련이 오기 전에도 헬게이트였던 아프가니스탄은 소련이 떠났다고 천국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소련이 떠나도 공산정권은 남아있었고요. 1992년까지 공산정권과 무자헤딘 간의 내전이 계속됩니다. 결국 공산정권은 무너지지만 군벌화된 무자헤딘들도 교통정리가 안 돼요.
그러면 뭐 또 내전해야죠. 중간에 온건하고 리더십이 있는 무자헤딘들이 나라를 좀 하나로 통합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러던 1994년 그 탈레반이 등장합니다. 파슈툰 쪽 중심의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단체인 탈레반은 흩어져 있던 무자헤딘들을 각계격파하고요. 1996년 수도 카불에 입성하면서 탈레반 정권을 세웁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약 20여 년 동안 내전과 전쟁, 또다시 내전에 지친 아프간 주민들은 정권 초기에 탈레반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최근 뉴스에서 보셨듯이 탈레반 자체가 지나치게 극단적이라서 뭐 여성의 사회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든지 남자들도 툭하면 막 사형시키고 이런 억압적인 정책, 뭐 공포 정치들을 자행합니다. 이런 아프가니스탄의 여성 차별과 과도한 이슬람주의가 수백 년 동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딱 1996년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즈음입니다. 그리고 옛 동지 같은 관계인 탈레반과 알카에다는 이때부터 밀월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러던 2001년 9월 11일 알카에다가 미국에 미친 짓을 해대고 미국이 아프간 정부에게 알카에다의 수장인 오사마 빌라덴을 넘기라고 하지만 거절. 그때부터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외치면서 미국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전쟁은 생각보다 쉽게 끝나요. 9.11 두 달 만인 11월 13일에 수도 카불이 함락됩니다. 탈레반 정권은 바로 이날 무너지고요. 이후 친서방, 친미 민주정권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미국은 12월 14일에 승리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엔딩과 좀 다르죠? 20년 사이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선 미국이 착각을 했대요. 다 이겼네? 이제 이라크 쳐야겠다 하고 2003년에 바로 이라크 전쟁을 합니다. 이 정권만 잃었을 뿐이지 탈레반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었는데 미국은 어느 순간부터 이 아프가니스탄에 신경을 안 썼어요. 결국 탈레반은 힘을 회복하고 게릴라전 형태로 전쟁을 지속합니다. 그리고 아프간 바닥 민심도 탈레반 이후에 세상을 그렇게 반기지 않았어요. 탈레반을 지지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외세의 영향을 받는 그 아프가니스탄 자국이 더 싫었던 거죠. 우리야 소련보다 미국을 더 좋아하지만 아프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련이나 미국이나 똑같은 외세라는 느낌이 강했죠. 탈레반도 싫지만 미국은 더 싫어. 여기에 친미, 민주정권의 부패와 무능도 한몫했죠. 2021년 8월 현재까지는 탈레반이 정권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슬람 온건주의와 근본주의 간의 교리 갈등, 파슈툰, 타지크, 하자라인들 등등의 부족 갈등도 겹치면서 향후 전망을 쉽게 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미국이 수년 동안 중동에서 발을 빼오는 중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서방 세력의 개입은 줄어들 것이고 원래 아프가니스탄과 인접해 있었던 서쪽의 이란, 동쪽의 파키스탄과 인도, 북쪽에 있는 러시아와 중국 등등이 아프간 정세에 개입할 여지가 커지겠죠?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마무리를 짓는다? 맞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분석이나 향후 전망까지 제가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프가니스탄 관련된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의 이해를 조금이라도 돕고자 아프가니스탄의 지리와 역사, 현대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거대한 힌두쿠시 산맥에 흐르는 아프가니스탄. 이 때문에 문명의 경계선이자 문명의 교차로 역할을 한 아프가니스탄. 인접 나라들과 관련이 많은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근대 이후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온 아프가니스탄. 제국주의자들이 그어놓은 국경선 때문에 민족과 국가의 경계가 모호해진 아프가니스탄. 공산주의, 이슬람 근본주의, 친외세 이슈 때문에 수십 년간 내전이 끊임없었던 아프가니스탄. 이 영상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을 둘러싼 국제정치의 맨 얼굴을 보시면서 모든 나라엔 각자의 사정이 있다라는 점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